제가 오늘 여기 와서 집행부로부터 말씀을 들으니까 평소 때보다 훨씬 더 많은 분들이 오셨다고 그렇게 말씀을 들었습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궁금해서 오신 것 아닌가 싶습니다. 제가 정치를 하긴 오래 했지만 이렇게 국가의 그 지도자 반열에 등장한 지가 얼마 안 되고 안 될 것 같은 사람이 갑자기 대통령이 되어버리는 바람에 좀 어떤 사람인가 궁금해서 한번 들어보자 이런 호기심이 생겼을 것 같기도 하고, 또 한편으로는 저 사람이 무슨 짓을 할지도 모르겠다. 그래서 여기저기 보도를 보니까 불안하다는 단어가 많이 등장하는데 진짜 불안한가 안 한가 가서 한번 봐야겠다. 아마 이 두 가지가 오늘 여러분들 많이 오시게 한 것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미리 유인물로 그 발제문을 준비한 것 같습니다만 배포되어 있습니까? 네, 있는데 1페이지 부분은 없습니까? 그러면 잘 됐습니다. 제가 오히려 몇 가지 오류가 있어서 고쳐드리고 들어가려고 했는데 배포 안 되었으면 참 다행입니다. 그런 이제 편한 대로 해 나가겠습니다. 대개 60년대 우리 경제가 출발을 해서 70년대를 거쳐서 80년대, 90년대를 지나왔습니다. 이 기간 동안에 산업의 내용도 많이 바뀌었지만 경제를 운용해야 되는 원리도 많이 바뀌었습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많이 바뀐 것이라고 한다면 관이 주도했던 경제가 이제 관이 이상 더 주도할 수 없는 시대로 왔다는 점이 가장 크게 바뀐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생산량과 생산 효율을 높이기 위해서 우리가 써왔던 수단에 관해서도 과거에는 소위 요소 투입 분야를 늘려나가는 것을 핵심으로 삼았습니다만 이제 기술 혁신 나아가서는 이제 최근에 와서는 그 경영 구조, 재무 구조를 비롯해서 경영 구조나 이런 그 구조의 개혁을 중시하게 된 상황으로 이렇게 넘어온 것 같습니다. 이런 그 우여곡절을 겪으면서도 우리가 90년대 초에 우리 그 기업의 경영 구조라든지 또는 우리 경제의 그 시스템에 관해서 혁신이 필요하다는 많은 논의가 제기됐음에도 불구하고 좀 그것을 게을리해 오다가 우리가 97년 연말에 정말 눈앞이 kamkam한 그런 그 위기에 직면하게 됐고 지금 겨우겨우 우리가 이제 한숨 돌린 형편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난 5년 동안 우리는 위기를 극복하고 성장 모멘텀을 유지하기 위해서 뼈를 깎는 노력을 해왔다고 생각합니다. 분야에 따라서 강약의 차이는 있지만 기업도 금융도 그리고 노동과 공공 분야도 모든 분야에서 구조개혁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왔습니다. 기업 부문에서는 건전성을 제고하고 투명 책임 경영을 확산시키기 위해서 사회이사제도 및 감사위원회 제도를 도입하고 소수주주권 보호, 결합재무제표 확대, 회계 공시 제도의 개혁 등을 이렇게 추진해 왔습니다. 개혁 성과에 대해서는 긍정, 부정 등의 다양한 평가가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어떻든 지금 현재의 상황으로 본다면 기업의 부채 비율은 현격히 개선된 것은 사실인 것 같습니다. 작년 6월 말 기준으로 제조업체의 부채 비율이 136%로 떨어졌습니다. 외환위기 이전에 부채 비율 400%와 비교해보면 이것은 정말 격세지감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금융 부문에서도 관치 금융이 사라진 것이 가장 큰 성과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이 점에 관해서 아직도 많은 사람들은 의혹의 눈으로 쳐다보고 있지만 지금은 관치 금융은 아닌 것 같습니다. 부실이 누적된 약 1,500개의 금융기관이 문을 닫고 불과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상상조차 할 수 없었던 여러 가지의 변화가 그동안에 일어났습니다. 매년 각 분야의 국가 경쟁력을 평가하여 발표하는 스위스의 국제경영개발원은 작년에 우리나라의 기업 경영 관액을
49개 나라 중에서 29위로 평가를 했습니다. 2001년에는 39위의 평가를 받았습니다. 그렇지만 이런 장밋빛 평가만 있는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2001년 기준으로 이자 보상 배율이 200%에 모자라는 상장 회사가 전체 상장사의 42% 정도를 차지하고 있다고 합니다. 기업의 수익성이 낮고 아직도 잠재적 부실이 많이 남아 있다는 얘기입니다. 어떤 분들은 중국과의 기술 격차가 날이 갈수록 좁아져서 자동차는 4년 후, 반도체는 5년 후면 우리를 따라잡게 될 것이라는 이런 우려를 하고 있기도 합니다. 미래 경쟁력 확보에 필수적인 설비 투자도 GDP 대비 10% 수준에 머물러 있어서 이 또한 걱정이 아닐 수 없습니다. 아직도 경제 위기 이전의 수준을 회복하기에는 많은 과제가 남아 있습니다. 외국인 투자자들이 한국을 기피하고 국내 기업들도 해외 투자를 선호하고 있는 이런 경향이 지금 곳곳에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한편으로는 외형을 부풀리고 지배력을 부당하게 행사하는 대기업 집단들의 건전하지 못한 행태도 아직 완전히 달라지진 않은 것 같습니다. 쓸만한 기업들은 거의 4대 재벌로 편입되었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지나친 경제력 집중이 사회 통합과 계층 통합을 해치고 있다는 목소리에도 우리는 귀를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 공기업도 민간기업처럼 경쟁을 통해 효율성을 높여야 한다는 점에서 공기업은 민영화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최근에 공기업들의 민영화가 활발하게 추진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이들 민영화된 기업들의 지배 구조가 민영화 기획 당시에 기도했던 목표를 달성할 수 있게 잘 설계되어 있는지는 의심의 여지가 있습니다. 공기업 민영화가 민영화하지 않은 것보다는 훨씬 낫다는 점에 대해서 저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습니다만, 공기업을 민영화할 때는 지배 구조까지 잘 개선해서 공기업을 민영화하는 것이 더 좋은 것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민영화 도정에 있는 공기업에 있어서 CEO가 전체 주주의 권익은 아랑곳하지 않은 채 일부 지배주주나 최고 경영진들의 사사로운 이익을 쫓는 경우가 있습니다. 심지어 노조의 눈치를 살피는 경우도 있는 것 같습니다. 정부의 소유가 아니기 때문에 최근에 민영화된 몇몇 기업에 있어서는 임자 없는 기업과 같은 형태가 나타나고 있고, 현재의 CEO가 누구도 제어할 수 없는 막강한 지배력을 행사해서 그것이 마치 CEO 몇몇 사람들의 전유물로 전락한 것 같은 느낌을 주는 몇몇 형태도 나타나고 있다는 점에 대해서 기업하시는 여러분들도 그리고 정부도 주의 깊게 바라보면서 이 문제점들을 시정하기 위해서 함께 머리를 맞대야 할 것이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고 보면 지배구조를 감안하지 않은 무분별한 민영화는 오히려 새로운 혼란을 유발할 수 있다는 교훈을 던져준 것 같습니다. 우리 경제에 대한 외부의 평가가 더욱더 중요해졌습니다. OECD, IMF, ADB와 같은 국제기구, 또 무디스를 포함한 국제신용평가기관, 외국투자은행과 언론들이 우리 기업의 경영 투명성에 더 큰 관심을 보이고 있습니다. 우리 스스로는 기업의 투명성과 지배구조가 대폭 개선되었다고 평가합니다만, 외국 투자가들의 눈에는 아직도 미흡한 부분이 남아있다고 보는 것 같습니다. 분식회계나 허위공시 주가 조작과 같은 명백한 불법 행위도 아직 남아있는 것 같습니다. 얼마 전 국내의 국내의 펀드 매니저들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서 많은 사람들이 증권 분야 집단 소송제 도입에 찬성하고 있다는 것은 다시 한번 돌아볼 만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일반 국민들은 아직도 세금을 다 내지 않는
대물림의 관행이 일반화되어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땀 흘리지 않고 쉽사리 부를 이전하고 축적하는 전근대적이고 후진적인 풍토는 빠른 시일 내에 불식되어야 합니다. 존경하는 기업인 여러분, 이제부터는 새로운 도전의 시기를 맞아서 우리가 어떤 일을 해야 할 것인지에 대해서 함께 생각해 보겠습니다. 단기적으로는 우리 경제의 불확실성을 증폭시키고 있는 3대 현안, 즉 이라크전 발발 우려와 북핵 문제 그리고 내수 침체에 대해서 적절히 대응하는 것이 급선무라고 봅니다. 이라크 전쟁이 임박했다는 외신 보도들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대다수 전문가들은 1개월 또는 2개월 이내에 단기전으로 끝날 것이라는 전망을 내놓고 있고 장기전으로 간다는 전망은 그리 많지 않은 것 같습니다. 만일 이 전망대로라고 한다면 오늘 우리가 걱정하고 있는 유가의 문제나 세계 경제의 회복도 빠른 시일 안에 호전될 것이라고 그렇게 내다볼 수 있을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단기전으로 끝날 경우 우리 경제에 끼칠 영향은 그리 크지 않을 것으로 내다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실제 이상으로 너무 큰 우려를 하지 않는 것이 경제를 위해서도 바람직하지 않은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정부로서는 전쟁이 발발하면 우리가 보유하고 있는 비축유 방출과 원유 수입 부과금 조정, 관세 및 내국세 인하 등으로 탄력적으로 대응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며칠 전 무디스가 우리나라의 신용등급 전망을 하향 조정하는 데까지 영향을 미쳤던 북핵 문제는 제가 가장 역점을 두고 있는 과제입니다. 무디스의 발표 이후 금융시장이 일시 불안한 모습을 보이다 이내 안정되기는 했습니다만 저는 요사이 우리의 자체적인 역량만으로 대처하기 어려운 국가 위험의 위력을 그야말로 실감하고 있습니다. 여러 차례 강조해 왔지만 이 자리를 빌어서 다시 한번 분명하게 여러분들께 약속을 드립니다. 한국 경제의 진한 먹구름을 들이우고 있는 북핵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민족의 생존과도 직결되어 있는 문제입니다. 앞으로 투명한 절차와 방식을 활용하여 북한과의 대화와 타협을 유도해 나가겠습니다. 오는 2월 25일 대통령으로 취임하고 나면 적절한 시기를 선택해서 미국을 방문할 것입니다. 부시 대통령과 직접 만나서 북한 문제에 대한 합리적인 해법에 관해서 긴밀히 협의하겠습니다. 어떤 일이 있더라도 전쟁만은 없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전쟁에 관한 불안 심리도 하루빨리 걷어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끝으로 올해 경제 성장 전망을 불투명하게 만들고 있는 내수 위축의 문제입니다. 재정의 조기 집행으로 대응하는 방법 이외에는 현재 정부로선 선택할 만한 대안이 그리 많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얼마 전에 겪은 일부 지역의 부동산 가격 폭등과 가계부채 그리고 크레딧 카드 문제 등에서 보듯이 내수 촉진 시책은 일정 한도를 초과하면 부작용이 매우 커집니다. 이러한 부작용들은 진정 국면으로 접어들고는 있지만 아직도 민간 소비를 부추기는 정책을 채택할 만큼 상황이 개선된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 문제에 관해서 저는 얼마 전에 가계대출, 특히 주택을 담보한 가계대출에 있어서 담보 비율과 담보가액과 대출의 비율을 갑자기 조정함으로써 많은 사람들에게 부담이 가는 문제에 관해서는 개선을 해나가되 한꺼번에 최종의 목표치로 바로 가려고 하는 것보다는 추세를 반전시키는 수준으로 대응해서 장기적으로 그 가계대출을 줄여나가는 것이 적절하지 않겠느냐라는 조언을 드린 바 있고 한 금융당국에서는 금융감독원과 당국에서는 그런 방향으로 조치를 해서 지금 그 갑작스러운 대출의 통제에 따르는 혼란 같은 것은 조금 회복돼 가고 있는 것으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당면 현안을 해결하고 우리 경제의 불투명성을 제거하는 일이 시급한 과제이기는 하지만
단기 과제의 해결에만 지나치게 얽매이는 것은 결코 바람직스럽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동안의 정권이 바뀔 때마다 여러 차례 단기적인 대책들이 나왔고 그 결과는 제가 아는 한 모두 다 장기적으로 경제에 긍정적 영향을 끼치지 못했다, 말하자면 부정적인 영향을 끼쳤던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경제가 안정적으로 커나가기 위해서는 장기적인 측면에서 경제의 기본 체질을 개선하고 기초 체력을 강화하는 작업을 병행해 나가야 합니다. 정부는 전략적인 사고에 충실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이야말로 국민이 정부에게 부여한 합당한 권한이자 소임이라고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기업인 여러분, 열흘 후에 새로이 출범할 참여정부는 동북아 경제중심 국가 건설, 기술혁신과 지식기반 사회, 지방화, 자유롭고 공정한 시스템의 개혁, 사회문화 개혁 등 5가지의 성장 전략 과제를 중점적으로 추진해 나갈 것입니다. 이 5대 성장 전략 과제를 기능적으로 다른 관점에서 보면 기술 혁신과 개발, 시장의 확충, 수요 확대, 성장 저해적 여건의 개선 등 4가지로 다시 분류해 볼 수 있습니다. 이 4가지는 여러분들이 가장 희망하는 정책이라고 보며 전경련이 추구하는 정책도 이 4가지 범주에 속한다고 믿습니다. 새 정부는 이 전략들을 장기적인 안목에서 꾸준히 추진하여 경제 전반의 생산성과 효율성을 높여나가는 것은 물론 우리 경제의 잠재 성장 역량을 확충하는 데 정책의 초점을 둘 생각입니다. 우리의 미래는 동북아와 기술 혁신에 달려 있습니다. 지금까지 동북아는 정치 안보적인 차원에서만 중요하게 여겨졌습니다만 앞으로는 경제적인 시각에서 동북아의 잠재력으로 논의될 것입니다. 서방 각국과 동북아 주변국이 경제적으로 얽히고 설키게 되면 안보 환경도 대폭 개선되리라고 믿습니다. 동북아를 어떻게 개척해 나가느냐에 따라서 국가의 장래가 달라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대통령으로 취임한 후 청와대 안의 동북아 전담팀을 구성하여 동북아를 어떻게 우리 경제의 활력소로 개척해 나갈 것인지 구체적인 대안을 마련해 나가겠습니다. 동북아 구상은 관계된 여러 집단의 이해관계를 결집해서 효과적으로 추진해 나가야 합니다. 전경련을 비롯하여 재계에서 기업들의 관심을 집약해서 구체적인 방안을 발전시켜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동북아 경제중심 국가와 더불어서 우리의 번영된 미래를 약속하는 중요한 과제가 저는 과학기술의 혁신이라고 생각합니다. 과학기술 혁신의 핵심은 제대로 된 인재를 키우는 것입니다. 기술 혁신의 추진 필요성에 대해서는 어느 누구도 아마 이견이 없을 것입니다. 이미 사회적인 합의와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는 만큼 곧바로 실천 계획을 세우고 실행하면 되는 과제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제대로 된 대학 교육이 가장 중요하다고 봅니다. 산업 현장 그리고 경영 현장에서 적절하게 활용될 수 있는 인재를 우리 대학들은 배출하지 못하고 있다는 비판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 자리에 참석하신 최고 경제 여러분들도 아마 절실히 느끼고 계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곧 졸업 시즌이 시작되고 대졸자의 취업난이 걱정입니다. 문제는 일자리가 절대적으로 부족해서만이 아니라 수요자인 기업의 기대 수준과 공급자인 대학 졸업자의 능력이 합치되지 않는데 더 큰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청년 실업 문제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산학연 협동 체제의 효율화, 학제 간 교육의 활성화 등 대학 교육을 질적으로 업그레이드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국민 모두가 소외되지 않고 고르게 경제 성장에 기여하고 성장의 결과를 분배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지방의 균형 발전에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지역마다 인력을 최대한 활용하는 경제를 창출해야 잠재 성장률도 함께 끌어올릴 수 있을 것입니다. 현재와 같은 지역 격차 구조에서는 복지도 사회 통합도 기대하기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지역 균형 발전과 지방화 시대 건설은 대통령 선거 과정에서 핵심 공약으로 내세웠습니다. 지방 정부가 지방 대학과 지방 산업을 연결시켜서 경쟁력 있는 산업 클러스터의 육성 계획을 수립하고
중앙정부가 이를 적극 뒷받침해주는 시스템으로 발전시켜 나가겠습니다. 우리 경제의 성장 동력을 직접적으로 확충하기 위한 사업과 함께 군더더기를 줄이기 위한 개혁 작업을 병행할 것입니다. 이렇게 하여 성장 동력이 원활하게 효능을 발휘하도록 유도해 나가겠습니다. 개혁 자금의 핵심은 투명하고 공정한 시장 기능이 작동될 수 있도록 각종 경제 제도를 글로벌 스탠다드에 부합시키도록 할 것입니다. 기업 제도의 개혁을 포함하여 모든 제도의 개혁은 특정 집단의 입맛에 맞는 개혁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장기적으로 국가 발전에 기여하는 개혁이 추진되어야 합니다. 개혁의 방향에 대해서 사회적 합의가 이루어지면 개혁의 추진 방식과 속도 그리고 폭에 관해서는 기업인 여러분들과 활발한 토론과 대화를 통해서 조정해 나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사회문화의 개혁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사회문화의 개혁이라는 것은 뭐 미술, 음악과 같은 이런 그 예술 분야의 문화만을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기업 문화, 정치 문화 또는 등등 여러 분야의 사회 현상에 대한 우리의 사고 방식과 행동 양식을 포괄해서 드린 말씀입니다. 새로운 정부의 공식 명칭은 참여 정부입니다. 참여의 의미를 사회적 약자, 소외계층만을 위한 배려로만 오해하는 분들도 있습니다만, 제가 생각하는 참여는 어느 일방이 주도하고 나머지 사람들이 마지못해 끌려가는 그런 참여가 결코 아닙니다. 이 자리에 참석하신 기업인 여러분들이 우리가 안고 있는 현안을 해결하고 장기 전략 과제를 실천하는 데 주도적인 역할을 해주실 것을 당부드리고, 이것이 바로 저는 참여라고 생각합니다. 참여정부는 국정 원리로서 원칙과 신뢰, 공정과 투명, 대화와 타협, 분권과 자유를 제시하였습니다. 우리 사회에 원칙과 신뢰가 없기 때문에 대화와 타협의 문화가 형성되지 못했다고 봅니다. 상대방이 공정하고 투명하지 못하면 신뢰가 구축될 수 없습니다. 우리 사회가 어디로 가야 할지 사회적 합의를 이루어내는 것이 우리 사회 지도자들의 책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사회의 고질병인 독선과 아집, 대립과 갈등의 문화를 임기 내에 치유할 수 있을지 확신하기는 어렵습니다만, 사회 통합을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여러분들께 약속을 드리겠습니다. 정치와 정부가 기업하기 좋은 나라의 걸림돌이라고 흔히들 말합니다. 정부 행정의 비효율성과 지나친 간섭 또는 행정이 경제를 리드하겠다는 관치적인 사고는 임기 중에 반드시 개혁하겠습니다. 저는 이와 같은 정책 비전과 국정 원리를 통해서 행정 개혁을 완수하고 기업하는 여러분들이 기업할 맛이 나는 나라로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기업하기 좋은 나라에서는 기업만 좋은 나라가 아니라 국민도 살기 좋은 나라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기업하기 좋은 나라가 국민도 살기 좋은 나라라는 인식을 심어주는 것은 여러분을 포함한 우리 모두의 몫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기업 환경 개선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국민을 위해서 노력해 주시고 또 국민들을 설득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위기가 닥치면 더욱 강하게 결집하여 항상 그 위기를 극복해온 소중한 경험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현재의 상황을 타개하고 번영의 길로 계속 나아가느냐 아니면 여기에서 주저앉고 마느냐 하는 것은 우리가 하기에 달려 있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단기적인 현안 해결이나 불확실성을 제거해 나가는 데 역량을 집중하면서도 장기적인 방향성을 잃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궁극적으로는 경제 구조를 개선하고 체질을 튼튼히 해서 생산성과 효율성을 높여 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